주 이동, 이사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들까? 조금이라도 아껴서 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오늘은 이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한다. 최근에는 영주권뿐만 아니라 LMIA 규제나 PGWP 비자, 배우자 워킹 퍼밋 등 비자 자체에 많은 규제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LMIA 때문이라도 최근 들어 주 이동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우리도 주 이동을 생각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갔을 때 막상 결정해야 되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었다. 하루하루 머리가 너무 아팠다. 그래서 주 이동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이사 방법이다. 가구 같은 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침대, 소파, TV 같은 큰 짐들도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가서 다시 사는 게 맞는 걸까? 우선 하고 싶은 말은 BC주에서 알버타 같은 바로 옆에 있는 주로 이동을 한다면 큰 짐들은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 주가 가까우면 가서 가구나 가전을 새로 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이사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BC주에서 노바스코샤처럼 수천 킬로를 이동해야 한다면 그런 큰 짐들은 가져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이사 비용이라는 게 거리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짐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 많은 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찾아보니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정말 많은 스토리지 회사들이 있었다. 렌트 시스템이 문화여서 그런지 이 스토리지 렌트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하나의 문화인 것 같다. 구글 맵스에 스토리지 니얼미를 검색해보면 내 주변에 스토리지 회사들이 나온다. 5x10, 10x10, 20x20 등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는데 2배드면 10x10이 아주 꽉 차게 들어갈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보통 10x10 기준으로 한 달에 300불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걸 1년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1년에 3,600불 정도이다. 분명 싼 가격은 절대 아니지만 캐나다 원베드 렌트비가 2,000불 가까이 되는 것에 비교해 보았을 때 또 그렇게 막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짐을 가져갈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이사 전문 업체의 이사 비용 견적을 내보고 또 이 스토리지 비용과 비교해봐서 짐을 가져갈지 말지 결정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짐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주 이동을 할 때 아주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일 배송이 거의 없는 캐나다인 만큼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맨 바닥에서 자야 할 수도 있다. 새로 구매한 가구들의 배송일을 잘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배송 일정의 변경이 워낙 잦은 캐나다에서 입주 날짜와 배송 날짜를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주로 간다면 큰 짐들은 가져가고 또 머나먼 주로 가는 경우에는 가구 같은 큰 짐을 가지고 가지 않는 걸 추천한다. 하지만 스토리지를 빌려서 짐을 두고 온다면 언젠가는 다시 그 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모두가 알다시피 영주권 취득이라는 게 사실상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사람 일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가구나 큰 짐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분들께 스토리지라는 옵션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그렇지만 최고는 중고거래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지인분들께 드리는 것 같다. 그럼 만약 가구 같은 큰 짐들을 다 가지고 이사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이사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다. 우리도 한인 이사업체의 주이동 이사 견적을 받았었다. 전화를 드리면 직원분이 직접 집으로 오셔서 가져갈 가구들의 목록이나 사이즈를 체크하시고 자세하게 견적을 내주신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TV, 소파, 식탁, 의자, 수납장 2개 정도 등 정말 필요한 몇 가지만을 포함시켰었는데도 불구하고 밴쿠버, 캘거리 기준으로 4,000불에서 5,000불 사이의 견적을 받았었다. 이때는 아직 이동할 주가 결정되지 않아서 캘거리를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었는데 할리팩스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금액이 2배가 된다고 하셨다. 수납장은 안에 물건을 채울 수 있으니 가져가는 게 이득일 수 있다고 하셨고 침대나 매트리스는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견적을 받았었다. 이사업체를 끼고 주 이동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가격이 비쌌다. 물론 몸이 제일 편하겠지만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같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가의 가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고가이거나 아니면 꼭 가져가야 하는 것들이라면 이사업체에 전화해서 방문 견적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견적을 받고 나면 짐을 가져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따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견적을 받아보는 걸 추천한다.
두 번째 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는 유홀이 있다. 우리처럼 밴쿠버에서 할리팩스로 6,000km를 이동하는 경우 유홀을 운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사실상 가까운 주로 이사할 때 짐을 옮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유홀로 이사하면 이사 전문 업체만큼 비용이 들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운전만 자신 있고 또 그렇게 멀지 않는 주로 이동할 경우에는 유홀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다. 하지만 주 이동을 하고 난 후 호텔링을 하면서 집을 직접 알아보고 계약할 생각이라면 이 유홀 트럭을 호텔 주차장에 정차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럼 유홀로 이사를 하면 과연 얼마나 들까? 이사업체도 밴쿠버에서 캘거리를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으니 같은 조건으로 유홀로 이사를 한다고 해보자. 유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15피트 트럭 기준으로 851불이고 여기에는 1147km의 마일리지가 포함되어 있다. 밴쿠버에서 캘거리까지 1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가격에 주유비만 더하면 되는 것 같다. 851불에 1000km의 주유비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5000불의 견적이 나왔던 이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저렴한 걸 알 수 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운전만 가능하다면 그리고 밴쿠버에서 할리팩스 같이 끝에서 끝이 아닌 이상 유홀로 이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삿짐에 관해 생각해볼 옵션은 첫 번째 스토리지, 두 번째 이사업체, 세 번째 유홀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로 정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다. 가장 편한 방법은 이사업체에 짐을 맡기고 사람은 비행기로 이동하는 거겠지만 비용이 상당할 것이다. 가족 수가 많다면 비행기 비용만 후덜덜할 것이다. 그래서 차량도 가져갈 겸 직접 운전을 해서 가는 거가 가장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 경우에도 가는 동안의 주유비, 숙박비, 식대 등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럼 결국 차는 탁송을 보내고 사람은 비행기로 가는 것과 비용이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BC주에서 알버타주와 같이 바로 옆에 주로 간다면 2박 이상의 숙박비가 들지 않으니 차로 가도 괜찮을 것 같지만 BC주에서 NS주로 가는 경우에는 6,000km이다. 구글맵에 검색해보면 순수 운전시간만 57시간이다. 적어도 하루에 500km씩 운전한다고 했을 때 12일 이상은 걸린다. 그럼 최소 12박의 숙박비에 식비, 주유비 등등을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차량은 탁송을 보내고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차량을 가지고 주 이동을 할 때 숙박비, 식대, 주유비 등등 부대 비용이 발생하니 이것을 포함하더라도 운전을 해서 가는 것이 나을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직접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한다면 주 이동을 해서 차량을 바로 쓸 수 있고 또 짐에 차를 추가적으로 싣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차량의 마일리지가 높아지고 또 먼 주로 이동할 때에는 차가 퍼지거나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상태 등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 같다. 우리도 천천히 로드트립 겸 차량을 가지고 갈까 생각을 해봤지만 도저히 6,000km를 운전하고 갈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12박 정도 동안 로드트립을 할 우리의 멘탈이 여유롭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로드트립이라고 생각하고 할만하다고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시간적인 여유 측면에서나 각자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는 정착 방법, 즉 집을 찾는 것이다. 새로 정착할 주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집을 찾는 것일 거다. 이것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 머물면서 직접 집을 보면서 찾는 것이다. 이 경우 내가 직접 집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 머무르는 동안 집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캐나다는 보통 매달 1일이나 15일에 입주를 하는데 시기가 잘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까지도 호텔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요즘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정말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아도 1박에 100불 정도는 할 것이다. 열흘만 잡아도 1000불 이상이 될 텐데 이 시기가 한 달까지 간다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보통은 한 일주일 이상은 집을 알아볼 테니 적어도 1000불 정도는 이 비용으로 따로 빼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내가 직접 집을 보고 고를 수 있고 또 일주일 안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경우에는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운이 좋게도 일주일 만에 집을 구하고 입주를 해서 1000불 미만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집을 구하는 방법은 현지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집을 구해주는 정착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었다. 그런데 정착 서비스를 이용했던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하는 집의 컨디션이나 원하는 여러 조건들을 말하면 몇 가지 집을 리스트업 해준다고 한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면 계약까지 도와주는 시스템인 것 같다. 인터넷 설치와 하이드로 등등 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가격은 1,000불 정도 한다고 들었다. 그럼 결국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이나 호텔링을 하면서 직접 집을 알아보는 금액이나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 같다. 만약 아이가 있거나 얼마나 호텔링을 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크신 분들은 정착 서비스를 이용해서 집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우리도 정착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호텔링을 하면서 내가 직접 집을 찾는 것과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둘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나는 정착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았지만 금액적인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 서비스도 추천할 만한 것 같다. 이 외에도 차량을 팔고 주이동을 한 후 중고차를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운전해서 차를 가져갈 것이냐 탁송을 보낼 것이냐 탁송을 보낸다면 배로 보낼 것이냐 트럭에 실어서 보낼 것이냐 등등 이외에도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게다가 아이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학교 문제까지도. 주이동은 정말 쉽지 않다. 나도 주이동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다 보니 어느새 정착해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주이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지금 너무 막막하고 마음이 바쁘실 텐데 내가 고민하고 결정했던 과정을 공유하며 현실적인 결정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아직 나도 이동한 주에 적응 중이지만 꼭 힘내서 주이동 건강히 잘 하시라고 전해드리고 싶다.